네, 안녕하세요. 디키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LVB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편을 제가 LVB가 이제 휴미라 이외에도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알러젠 인수도 파이프라인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러젠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보톡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LVB는 올해 들어서 알러젠 인수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톡스라는 미용 의료학 분야에서 강력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제품이 있고, 신경과학 분야, 여성 의료학, 아이케어 등 여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브비는 이번 알레르겐 인수를 통해서 이 매출 기준 전 세계 4위 제약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제품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오고 있는 게 에브비입니다. 예측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더 빠른 매출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 세계 마켓 쉐어는 다소 떨어집니다. 이 마켓 쉐어가 이 Y축이고 X축이 이제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마켓 쉐어는 떨어지지만 이 매출 성장을 보면은 확실히 선두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배당 매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에버비는 가장 빠르게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배당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 이후에 무려 168%나 배당을 성장해온 엄청난 배당 성장주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배당 성장 또 매력도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봤으니까 이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에브비의 대표 제품인 휴미라의 특허권 만료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인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휴미라는 에브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제품입니다. 이 휴미라의 특허권 만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이미 유럽에서는 2019년에 특허권이 만료가 되었고요. 미국은 2023년에 만료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휴미라 이후에 확실한 신약이 없을 경우에는 LVB는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저는 여러 신약들이 장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제약 시장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처럼 안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휴미라의 유럽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 보시면 이 인터내셔널 세일즈거든요. 국제 세일즈인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미라에.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보호되는 특허권이 만료가 되니까 다른 제네릭 상품들이 마구 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휴미라가 갖고 있는 그 시장 파이, 마켓 쉐어가 뺏기니까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아무튼 수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휴미라의 만료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약 개발 자체가 워낙 어려운 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몇 년, 뭐 혹은 몇십 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길고도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 불확실성이 아주 많은 그런 작업이에요.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뭐 대략적인 이 새로운 신약 개발 프로세스 나타내는 이제 도표인데, 보시면 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부비가 많은 신약들을 이제 임상 단계에 두고 있지만, 이게 3상까지 갔다고 해서 혹은 3상이 통과됐다고 해서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다시 또 이 점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이 휴미라 같은 그런 탄탄한 제약 또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대체제가 나오지 않을 리스크는 확실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앞서 투자 아이디어에서 밝혔듯이 LVB는 이 여러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휴미라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여러 신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이 많고, 또 알러지 인수를 통해서 이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엘러전 인수 전에는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가 57%였거든요. 근데 엘러전 인수 이후에는 39%까지 낮췄어요. 왜냐면은 이 엘러전에 갖고 있던 제품이 들어오면서 29%의 매출 비중을 가져갔기 때문에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휴미라가 만료가 되면은 분명히 타격은 받을 거예요. 타격은 받을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지금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로 잡긴 잡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미국 매출 의존도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전체 매출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78%예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보시면 36%가 증가했는데 이 국제시장 매출은 환율을 이제 반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0.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미국 매출 성장률은 뭐 잘 나오고 있지만 이 국제시장 매출은 사실 좀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FB의 미국 매출 의존도는 굉장히 큽니다. 이 오렌지가 미국 매출이고 파란색이 국제시장 매출인데 보시면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르죠. 거의 반반이고 화이자도 오히려 국제시장이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예외고 머크도 인터내셔널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도 보시면 오히려 미국 매출이 더 커지고 있어요. 비중이 점점 더 미국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확실히 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미국에 의해서 이 회사 전체 수익성도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최근 미국 내에서 의약품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2019년 기사이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만 의약품 가격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보시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근데 영국이랑 일본은 특히 대표적으로 이 의약품을 규제하는 나라거든요. 그 가격에 약간 상한제를 준다거나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이 의약품에 쓰는 지출 비용을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의약품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FB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히 큰 리스크인 것 같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FB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하듯이 국제시장 진출 좀 비중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아이맵이라는 이제 제약사와 협약해서 마카오, 홍콩 등 중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을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좀 과도하게 많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1편에서 언급했듯이 FB는 이제 LLJ 인수로 막대한 비용을 제출했고 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부채를 끌어왔습니다. 이제 장기 부채만 현재 800억 달러이고요. 부채 비율이 경쟁사 대비 오른쪽에 보시면 확실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FB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그렇고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시면 워낙 창출이 뛰어납니다. 보시면 뭐 이번 분기만 해도 거의 14빌리언 정도의 140억 달러죠. 140억 달러가 창출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이 경영진의 부채 상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뛰어난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바탕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분기 정도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당 매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심플리세이프 디비덴스에서는 50점을 부여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기관은 부채가 많으면 배당 안정성 점수를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FB는 가장 완벽한 배당 성장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이 배당 성장률이 무려 20%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11%나 성장을 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배당은 늘려나가고 있고, 또 여기서는 그 배당 성장 연수가 6년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FB가 분사한 이후에 이제 고려한 거고, 그게 아니고 분사 이전까지 통상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47년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곧 이제 50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주는 칭호인 배당왕 타이틀을 따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추세를 보면은 배당왕으로의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성향을 보면은 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가 살짝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이 알러진 인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좀 고려를 하진 않았고요. 다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랑 4분기 실적 발표에는 어떤지, 이 배당 성향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역사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이 배당 성장을 보십시오. 한번 엄청납니다. 이 20%, 12%, 12%, 이때 40%, 19%. 이 배당 성장은 정말 매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였던 게 지금 4.8%, 2019년에 4.83%였고 2020년에는 5%까지 넘었습니다. 지금 5.7% 정도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급하는 배당이 늘기도 했지만 주가가 빠져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경영진도 이 배당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어닝콜에서 CEO는 부채 상환, 배당 성장, 혁신적인 신약 개발, 이 세 가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의지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기준으로 FB의 주가는 82.71달러입니다. 전고점인 101.28달러 대비 18.3%가 빠진 상태인데요. 앞서 살펴본 여러 리스크, 가령 대표 제품인 휴미라의 미국 특허권이 2023년에 만료된다는 점,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신약 파이프라인이 휴미라만큼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알러진 인수에 따른 과도한 부채 상태 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려가 이제 과도한지는 앞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여러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를 개개인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보면은 이 155.42달러로 평가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45% 이상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40% 정도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선 사이가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켓비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108.71달러로 두고 있고, 현재 주가 대비 29.54%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의견 여러 개 중에서 셀 레이팅, 그러니까 매도 레이팅 하나 있고 나머지는 보유나 이제 매수인데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정 주가가 좀 못 믿어오시는 분이라면은 이 배당 수익률과 PER로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위에는 이 위에 그래프는 이제 배당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5.77%입니다. 보시면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지금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높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가는 역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PER인데 확실히 2014, 여기 2015, 그 다음에 18, 19
여기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PER이 낮죠. 그래서 역사적인 PER에 비교했을 때 지금 PER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혹시나 결론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줄이고 줄여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느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그 기업에 왜 투자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부할 때 대충 겉핥기로 뭐 보거나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능력까지는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뭐 다른 채널의 영상보다 좀 길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FB 주주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할 것 같고요. 다음에도 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